안녕하십니까. 복파 책의 풍경입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첫 멘트가 맨날 오랜만이야. 자, 접시 정지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예, 저희가 녹음한 걸로 말하면 지금 1년 또 됐어요. 네.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저는 하여튼 계속 갑니다. 복팟은. 예, 오늘 복파 책의 풍경 횟수로 말하니까요 벌써 18회째예요. 네. 18회째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참 저는 나냐의 옷장입니다. 우리 책의 풍경은 우리 접시 정지영님과 함께 2019년 10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18회 간단히 시작하면서 요거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1년 묵은 또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영이의 다시봄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제임스 사이어, 다 아는 그 제임스 사이어, 어디 다 아는 제임스 사이어를 왜 했는지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고 네. 아무튼 오늘은 제임스 사이어로 갈 텐데 예. 자, 오늘 빌리거 얘기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가 원래 2025년 초에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이 어긋나면서 이제 밀려버렸어요. 네. 또 각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연말이 됐네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훌쩍 넘어왔어요. 네. 그래, 우리 핑계가 있다. 내란 극복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그냥 흘렀다. 좋습니다. 그게 그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이 무척 안 좋아져가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뭐 달리기 수영도 못하면서 다시 이제 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 상태에서 그냥 하여튼 상반기를 보내고 가을을 맞이해서 조금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지금 흘러온 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또 나름대로 그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도 뭐 어떤 식으로든 읽어내야 되는 책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읽으면서 고민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돌아보니까 2014년 가을에 이미 허리가 아프셨어. 네, 그래서 과거에 접시라는 이름도 저병하는 시인. 맞아요. 그렇게 수영에 완전히 몰입한 분이셨는데 그거 못하셨다가 좀 들어보니 올 상반기에도 계속 일종의 투병을 하시다가 달리기에 또 몰입하셔갖고 이제 달리는 접시가 되셔가지고 지금 달리고 계시다. 일주일에 무려 40km, 50km. 이거 10km 기록은 1시간 이내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다시. 전에 이게 하여튼 작년 초까지는 꽤 달렸어요. 달렸는데 그 이후에 허리가 아프면서 확실히 속도가 줄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또 나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한 달리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수영보다 이제 건강한 달리기. 건달 정지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책의 풍경 잠깐 돌아볼게요. 19년부터 2025년 이번 때까지 그래도 제 기억에 그냥 뜨문뜨문할 때도 있고 막 연달아한 때도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 불규칙하게 했는데 뭐 제 탓입니다. 저희가 IBF의 한국보건운동연구소인 시절에는 둘 다 IBF 중앙회관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돌아보니까 연속으로 뭐 거의 매달 봤어요. 보니까 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뭐 열심히 봐서 사실상 한 격월 정도로 쭉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뭐 했냐면은 예수님의 비유 해석 입문 로버트 스타인의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수많은 출판사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나오는가를 갖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그 책 누가 썼더라? 하여튼 뭐 그 책 한번 존 프레임 그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올해의 책 그 다음에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그 다음 페미니즘 제임스 패커 그 다음 복음주의 환멸 이런 식으로 2020년을 계속 갔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절정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했고요. 2021년부터는 이제 복연히 이제 그 IBF 독립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돌아보니 1년에 한 번 마르바던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본인 정지영 간사님도 아마 그때 전환기에 계셨던 것 같고 그렇죠. 피착을 해가지고 또 뜨문뜨문 모여서 2022년에 올해 책 한 번 하고 또 다시 또 2023년으로 뛰어가지고 한국 기독교 회심에 관련된 출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강 그 송인 교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회심 관련된 주제를 했는데 그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기고를 했죠. 그 회심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하셨구나. 그 내용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회심에 대한 책들이 어떻게 소비됐는지 그걸 정리하는 게 그때쯤일 거예요. 네. 그리고 팀 켈러. 네. 그때 팀 켈러가 돌아가셨나? 23년에? 네. 그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의 그 전인가 돌아가시고 전기가 나오면서 그 전기를 통해서 제가 팀 켈러의 사상적인 맥락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이제 팀 켈러를 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리스터 맥그레스 그리고 박영선. 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조회수가 좀 꽤 높았습니다. 팬들이 많다고. 네, 꽤 높고 얘기도 많아. 박영선 목사님 한 이유는 정 간사님이 네, 박 목사님 강의를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가까이서 더 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다시 한번 기독교 출판사 스케치. 그러니까 보통 패턴을 보면 매년 한 번씩은 전체 출판계의 동향을 살피는 쪽으로 이제 책의 풍경이 제목도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유력한 복음주의 사상가들을 이제 우리가 다룬 것 같아요. 패커, 켈러, 맥그레스, 마크놀. 마크놀 다뤘습니다. 그렇게 마크놀 왜 다뤘죠 그때 작년에? 그때 이분이 뭐 전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아닌가? 제가 하여튼 다시 책을 그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 약간 가정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냉장고 파먹기였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파묻혀 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요리를 해 먹는 그런 게 꽤 다시 그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퇴사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그런 최근에 읽었던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마크놀 책을 다시 읽었는데 예전에 보지 못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비판적으로. 그래서 그때 마크놀 얘기 때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뭔 얘기했더라 마크놀한테 뭐 장단점이 좀 있었는데. 뭐 장점이야 기본적으로 뭐 그 탁월한 뭐 1급 역사학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독 지성으로서의 대표성을 띠는 거지만 조규현 이 사람이 세계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얘기를 쓰면서 너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정말 뭔가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우스웠다. 근데 그게 1세기의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또 그런 우월감이기도 하겠지 뭐. 그렇죠. 네, 서구 기독교인. 그런 거 보면서 아 막연하게 이제 도움을 받았던 또는 존경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진면목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어른 돼서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아 우리 그저 존경할 만한 분이 보니까 사람이셨네. 이런 그런 거죠 비슷하게. 예. 저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마크놀 그러면 다 대단하다 했는데 아 그 맥락이 또 그랬구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17번을 했고 이제 올해 2025년을 그냥 계엄 내란과 함께 지나가다가 지금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제임스 사이어 생뚱맞은 것 같으나 이 지영이의 다시 본 프로젝트에 보자면 얼마든지 꺼내 볼 수 있는 제임스 사이어를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사이어 그러면 저도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첫 책으로 접한 것 같아요. 제임스 사이어의 이 책,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하고 세상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두 권을 붙들고 이제 IBF 입문을 한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IBF라는 칼라가 8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사람들한테는 기독교 세계관과 변혁의 문제로 딱 그 시대에 필요한 주제와 이제 복음지권이 가져가야 될 내용이 딱 연결돼서 그 두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실제 IBF 이미지는 아닌데도 그때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박힌 게 기독교 지성, 뭐 복음주의 총체성 이런 얘기를 말하게 했던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거 IBP의 편집자로 존재하셨다. 인문학자신데 편집자셨다. 그래서 IBP의 색깔을 어떻게 말하면 현대 IBP의 색깔을 딱 미국 IBP의 색깔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사설업계는 2000년인가 2001년에 제가 장신대원에 다녔는데 여기도 써 있네요. 원고에도 2000년에 한국에 오셨어. 당황했죠.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몇 군데를 방문하셨나 봐. 근데 그때 딱 장신대 오신 거예요. 나 1학년 때 채플에 왔어. 나는 너무 반갑지. 이야 이게 IBP에서 맨날 봤던 그 책으로 봤던 사람이 내가 다니는 신학교에
채플 강사로 왔다. 너무 신기한 거야. 사인 받고 질문하고 막 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질문도 떠올라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유교, 동양학 이런 쪽에서는 기독교 생활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 그렇게 장황하게 물어봤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몫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유명한 한국 그 학자가 오면은 꼭 그걸 묻는 습관이 있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서 유명한 철학자,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 와가지고 한국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네 몫이다. 항상 근데 똑같죠. 답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답을 해. 네. 당연하지. 그 말이.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지. 그리고 저도 이제 어른이 돼서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사이어를 20대 때 봤다가 좀 그래도 30대가 돼가지고 좀 어느 정도 관점이 생긴 상태에서 가만히 제임스 사이어를 쳐다보니까 자기 당대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봤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봤던 제임스 사이어입니다. 우리 정정 여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제가 왜 제임스 사이어를 다시 보게 됐느냐를 좀 이제 와서 네, 40년 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기는 올해 초에 그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라는 그렇지. 엄청난 그 책이 나왔잖아요. 네, 맞죠. 전성민 교수님이 예, 우리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또 문헌학적인 그 자료를 정리한 굉장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뒷방에 두어뒀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뭐랄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결들이 보이는 걸 보고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네.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그 거기서 지적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책을 보는데 그런 과정에 제임스 사이어의 글들이 전에 정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철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한참 무르익을 때는 인기 스타니까 와 하고 환호를 하다가 뭐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폐기 내지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냐 하는 또 겨울을 지나면서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여기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게 있었네. 이제 그런 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기특한 면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볼 줄 아는 실력이 됐구나 내가. 본인에게 자뻑의 관점이 또 생겼군요. 이게 전에는 그냥 배우기만 하고 밑줄만 걷는데 지금은 그런 거야? 정말 그럴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내고 비판을 하는 책을 다시 끼워키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또 많이 이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사이어가 글 쓸 때보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으니 또 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도 그렇고 네. 나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사이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정말 다시 보이더라. 뭐가 다시 보였습니까? 일단 그거는 본문에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본문과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구성을 제가 네. 대략 일단 제임스 사이어는 누군가 누구인가? 양력부터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경력 준비기, 그다음에 출판인으로서, 그다음에 저자로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에게 사이어는 뭐냐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그럼 사이어는 누구냐를 좀 얘기를 해보고 사이어는 싶어요. 누구인가? 네. 그 미국 IBP 출판 역사를 정리한 책이 한 10년 전에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 IBP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로저 올슨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IVF와 IBP의 사이어는 강의 책을 통해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를 포함해 IBF와 연사들은 개신교 철학과 신학의 보수적 버전을 적극 홍보하면서도 명백히 탈근본주의적인 분위기를 지닌 광범위한 복음주의적 호소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히 셰퍼와 사이어는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을 엄격히 피하고 독자와 청중에게 세속적이고 또 이교적인 문화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기독교가 문화를 예언자적, 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라고 로저 올슨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
복음주의 역사에서는 사이언은 굉장히 셰퍼하고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셰퍼 정도의 어떤 대중성과 인지도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책으로는 결코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이 그 네. 유명한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그 책이 그렇게 됐나 봐요. 네. The Universe Next Door. 네, 이 그게 책이죠. 이제 거의 이 사람을 자리를 결정지게 된 책이죠. 네. 그걸 봤을 때 제임스 사이언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제가 또 뭐 그거는 미국 복음주의 내에서 그렇고 제가 사이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신학이 교단 또는 신학교 중심으로 흘러왔거든요. 또는 이제 교회, 그러니까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단 중심의 교리와 신학을 중심으로 어떤 형성이 돼 있다면, 신학이 형성됐다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기독교 출판이 굉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단 출신 아닌, 교회 출신 아닌 저자가 신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통로가 확보됐다, 확산됐다. 그런 면에서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교단 중심의 신학교와 교회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야말로 초교파. 예, 초교파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독교 문서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자는 일단 이게 신학자가 쓴 책이면 신학자가 봐야 되는, 신학교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거나 전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는 걸로 한정이 돼 있는데 대중 저술가, 그렇지. 지식인들은 사실은 전문 신학자가 아니라 그렇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필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임스 사이언은 영향력을 훨씬 더 발휘했을 수 있다. 맞죠. 예. 저도 그런 생각 동의해요. 뭐냐면 복음주의라는 것이 정의가 참 다양한데 제가 좀 하나 시도하고 있는 정의 중에 하나는 초교파성 자체가 복음주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교단을 쭉쭉쭉 지나갈 수 있는 뭘로 그게 가능했을까? 실제 도구는 뭐냐? 바로 사이어 같은 네. 사람의 글들인 거죠. 이 네. 글은 장로교니까 뭐 보고 성결교니까 안 보고 그럴 리가 없고 네. 모든 교단에 속한 한국의 일정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다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형성된 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각 교단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형태의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스타일을 일명 복음주의라고 보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교단으로 가둬지기 어려운 근데 거기에 수단이 되고 매개물이 됐던 것이 사이어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지금 설명 듣고 정확하게 나니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이어를 포함한 대중 지식인들, 뭐 보통 이제 지식 유통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표현을 해요. 지식인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한국 교회 또는 한국 복음주의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 뭐 말하자면 기독교 평신도 지성인들의 형성되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출판 역사를 보더라도 7, 80년대에 출판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시장도 그때 만들어내는 또는 찍어내는 양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아마 초판 찍는데 기독교 출판사들이 2,000부 찍으면 많이 찍어요. 근데 보통 그때는 막 3,000부, 4,000부를 막 찍었어요. 일반도 그래요? 일반 출판사도 비슷해요? 일반도 마찬가지죠. 예, 어마어마했어요. 그다음에 2쇄를 찍는 그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빨랐고요. 그 당시는 하여튼 지적인 그런 본물들이 터졌기 때문에 필요들도 굉장히 컸고. 전국 출판사 저 서점에 쫙 깔리면 다 네. 사고 또 사고 그런 거야.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그랬어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한국 기독교의 어떤 지적 풍토를 형성하는데 저는 대중 지식인, 사이어 같은 대중 지식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어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 그 책에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초기에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 현대사상 원서를 읽으면서 세계관 운동이 촉발됐다. 그렇지,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게 몇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약간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이어의 그 책을 읽는 건 맞아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의 원서를 읽은 건 맞아요. 이게 원서가 76년에 나왔는데 80년대 80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책이 84년에 나왔으니까 80년대 초 정도에 그 윌리엄 쇼라고 미국 그 교수인데 서울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IVF 사무실에서 맞아. 예, 아현동 그 사무실에서 책을 읽었던 거예요. 음. 거기서 읽은 책이 이 사이어 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 개념을 그쪽에서 처음 들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세계관 개념이 처음 유입된. 그때 뭐 홍명용, 네. 김헌수, 네. 또 거기 우리 할아버지도 계셨나? 그 웨슬리가 연결해줬죠. 이야, 네. 그 웨슬리가 쇼를 음. 한국의 복음주의 네. 청년들하고 연결시켜줬어. 그다음에 한화룡. 한화룡. 네. 또 뭐 조덕영 교수님인가요? 그 창조 그 지적 설계하고 창조론하고 그 애매한 위치에서 그 과학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참여했거든요. 7, 8명이에요. 제 기억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책 사이어 책을 읽으면서 세계관 개념을 알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찾아보니까 사이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여러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세계관 개념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좋은 양서를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어 책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당연히 세계관 개념을 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운동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독서 차원에서 읽은 거예요. 미국인 복음주의 지성인이 와가지고 책을 읽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 거다. 네. 그렇겠지 뭐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손봉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계관 개념들을 기독교 철학하고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촉발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이어는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하여튼 처음으로 유입되는데 거쳐간 원 오브 댐. 예, 그 중에 그거다. 하나. 예. 근데 그 전에 그러면 훨씬 더 유명한 셰퍼 책은 더 60년대 말에 번역됐거든요. 이미 그러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하면 셰퍼부터지 뭐. 네, 근데 셰퍼는 정확히 세계관 개념을 그 이성에서 도피라든가 이런 거에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은 사실은 이제 사이어부터 나온 거는 맞는 것 같다. 예, 라는 거죠. 월드 뷰라는 말은 쌓여간 걸로.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계관에 약간 한국교회 지분은 사이어한테 있는 거는 맞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사이어를 그런 가치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사이어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개신교, 기독교 지성인들의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 셰퍼가 먼저였을 것 같고,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명명을 갖고 뭘 한 거는 사이어가 기여한 것 같고 네.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손봉호 교수나 이런 분들이 또 백업을 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그 개념이 또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신학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게 연결되면서 이제 한국의 전형적인 어떤 형태의 복음주의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축이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렇게 근데 뭐 사이어의 연대를 좀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네. 그렇다 치고. 예. 사이어가 1933년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네. 33년에 태어났다. 네. 예. 근데 하여튼 요 시기가 제가 자주 이제 뭐 복파에서 얘기하는 언급하는 마크놀이라든가 말바던이라든가 다 30대, 40대 다 이런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미국 복음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소위 신복음주의의 그 영향 속에서 맥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이 재밌어. 그 유진 피터슨도 이때 사람이에요. 네, 다들 30년대 네.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경제 부흥을 온몸으로 겪었던 청소년기에. 그래서 풍족한 상태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그리고 복음주의 어떤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시점에 인사들로 보입니다. 맞아요. 사이어도 마찬가지네요. 네, 네. 정확히 그런 거죠. 사이어가 33년에 태어나서 이 네브라스카 샌드힐이라는 이제 시골 목장에서 자기가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네브라스카 샌드힐 시골 목장이라는 게 이 사람 초기작에 자주 언급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목양적 전원적인 이런 느낌이 이 사람의 심성이 뭐가 깔려 있나 봐요. 그게 또 문학적으로 느껴졌는지 하여튼 초기작에는 이게 자기가 거기서 성장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를 보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무슨 뭐 지적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다가
약간 자연의 경이를 보고서 이 누미노제 소위 말하는 그렇지. 진짜 경이를 이렇게 느끼고 인간 그 이상의 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절대자가 그런 약간 인식하면서 나중에야 그게 이제 기독교 신 유일신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회심을 하게 되죠. 목사가 돼야 되는데 길이 그쪽이 아니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목회로 가지 않고 영문학 쪽으로 하게 되죠. 학사를 화학과 영문학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 화학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지적 설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필립 존슨. 네네네. 네, 이 사람하고 출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사람이 법학자 아닌가? 법학자죠. 근데 이제 필립 존슨을 통해서 윌리엄 댐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조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창조론은 이게 지적 도전 앞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그 이상이 뭔가 필요한데 지적 설계가 굉장히 지적인 그런 세속 과학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도전에도 견딜 수 있다, 견고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지적 설계 관련된 책들을 내게 되죠. 그러네. 요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네. 영문학만 했으면 당연히 그냥 문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을 텐데 화학을 일단 전공을 해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연결됐다. 그러니까 IBP의 그런 과학 분야까지도 결국 사이어의 전공하고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봤고요. 재밌네. 근데 이제 이 사람 인생 초기 준비기에서 중요한 거는 영문학을 계속 박사까지 전공했거든요. 존 밀턴을 가지고 박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밀턴. 이 사람의 책에 의하면 박사 과정에서 한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코끼리 이름짓기라는 책에 보면 그 교수 영향을 준 교수 이름이 나와요. 그 교수를 통해서 세계관적 읽기, 세계관적 분석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게 셰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영문학자한테.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관 개념을 자기 신앙하고 접목하게 되는데 이게 묘하게 1968년 IBP에 입사하면서 첫 책으로 만난 셰퍼를 통해서 이 세계관 개념이 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관 전도사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구나. 세계관은 원래 그 19세기 독일 철학에서 칸트부터 시작했다고 뭐 하죠. 그런 즈음에서 다룬 얘기인데 이제 그걸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근데 영문학 쪽에서는 이거를 세계관적 읽기라고 해가지고 도입을 했나 봐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거. 그러면서 1968년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편집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본 책이 프란시 셰퍼의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 이거를 본문을 본 게 아니라 표지 교정을 봤어요. 표지 교정을 보면서 장폴 사르트르에서 철자에서 알이 빠진 걸 발견하고 그 말이구나. 다 인쇄됐는데 알이 빠진 걸 발견하고 이거 교정을 하면서 만부를 찍었대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미 한 걸 딴 사람이 보다가 쓴 거를. 그래서 만부의 표지를 폐기시켰다. 네. 이야. 저는 중요한 게 68년도에 이런 류의 책을 만부를 찍었다고 생각해요.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니 뭐 인구가 되니까 그러겠지. 네, 인구가 기본적으로는 되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만부를 찍었다. 그것도 IBP가 큰 출판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만부를 찍었다 그러면 그 당시 복음주의가 얼마나 그렇지. 네. 뭔가 이게 융성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저는 단적으로 봤어요. IBP가 이 당시에 68년 IBP가 이런 책을 만부를 찍었어? 전성기. 그러면 딴 데는 얼마를 찍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전성기야. 그러면서 이제 셰퍼와의 인연을 시작하면서 셰퍼의 책을 거의 원고를 전문으로 편집하는 사람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럼 셰퍼 책이 주로 피에서만 나온 건 아니잖아. 네, 피에서. 근데 이게 영국에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영국 IBP에서. 호도 영국 IBP가 아니에요. 호도 앤 스토트라고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기서 처음 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판이 IBP에서 난 거예요. 이거 셰퍼의 그 The God Who Is There도 호도에서 영국에서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배경이 유럽에 있었잖아요, 라브리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 쪽, 유럽하고 가까운 영국 쪽이 훨씬 더 해서 호도 앤 스토트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미국 판권을 가지고 낸 게 이제 미국 IP인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셰퍼가 이 사이어의 어떤 이런 편집적인 능력이라든가 자기 원고를 이해하는 능력을 알고 이 사람하고 계속 작업하길 원해요. 심지어
다른 출판사에서 낸 책을 이 사람이 편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끈끈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안목이 있었을 테니까 공부한 영역도 꽤 넓고. 그러니까 박사까지 받았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편집자로 있으면서 오스 기니스, 제임스 패커, 켈빈 밀러, 달라스 밀라드, 레베카 피펫, 뭐 말컴 머거리지, 유진 피터슨, 필립 존슨 등의 저자를 발굴하고 또 원고를 책으로 출간하는데 참여하게 되면서 주도하면서 미국 IBP가 이 지성적인 굉장히 고급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책을 내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로저 올슨이 얘기한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84년까지 이어지다가 84년에 안식월을 가요. 꽤 많이 일을 했죠. 그러다가 그럼 이제 한 50 중반, 그렇죠. 50 예. 정도 되자 이제 세 번째 단위로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인데 안식년을 갔다 오고 나서는 나 그만두겠다. 왜냐하면 76년에 책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책을 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때 이미 셰퍼 책도 꽤 많이 독자를 얻으면서 이 사이어 책이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이 사람이 또 그러면서 강연을 많이 갔거든요. F 바탕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 F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력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럼 뭐 전 세계 IFES에 다 부름을 받았겠지.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미 중심으로 강의를 다녀다가 유럽으로도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독자들이 반응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책 남의 원고 만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글 써야 되겠구나. 그럼 인기 아나운서가 그 회사를 떠나는 프리랜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네. 난 나오겠다 했는데 IBP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인력 손실이잖아요. 50이면 그러니까. 아직 좀 더 할 수 있는데 네. 충분히. 그래서 그러면 하프만 하라. 그래서 풀타임에서 하프로 전환하면서 점점 더 이제 강사로서의 이력을 좋네. 쌓아갑니다. 부럽네. 대단하죠. 사이어가 특이한 게 미국 IBP 첫 풀타임 편집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풀타임이 아니라 다 하프로 있던가 딴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첫 풀타임 전문가가 편집자. 된 거야. 네. 전문 편집자. 그리고 이제 수석 편집인까지 된 거죠. 그러면서 99년까지 다녀요. 총 31년간은 IBP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아까 얘기한 5월에 방한해가지고 뭐 미국 지성 운동과 세계관 등에 관련된 주제로 강연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한 제가 2000년에 이분을 마주했다. 네. 이게 그때 네.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집필하고 강연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쏟아냅니다. 뭐 그전 99년까지도 책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러니까 환갑이 되자 네. 환갑에 가까워지. 딱 비슷한 나이네. 그쯤 되니까 이제 완벽하게 집필과 강연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한 20권 정도의 책을 이 사람이 크고 작은 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사이어가 엄밀하게 책에는 정확하게 그 기술 표현되진 않았는데 루이스가 굉장히 이 사람의 영향을 줘요. 아무래도 영문학을 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루이스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강연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루이스의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를 태양이 떴다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다. 자명하게 믿는다. 네. 근데 태양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기 보기 때문이다. 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다 정확히 세계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그 개념하고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어가 루이스의 저작을 이게 48년인가 40년 초 중반부터 미국의 그 루이스 책이 쏟아지거든요. 그다음 미국 복음주의자인데 어마어마한 지적 도전을 줘요. 복음주의자가 아닌데, 네. 그죠? 성공의 네. 교인인데. 그러면서 사이어가 이 기독교의 어떤 지적 정밀함, 합립성 이런 것들을 셰퍼 이전에 약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서 루이스가 사실은 사이어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쳤지만 책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책 미국 IBP 출판 역사를 기록한 책에 무슨 에피소드가 하나 있냐면 사이어가 셰퍼랑 어느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하고 루이스를 한 방에 집어넣어서 토론하는 걸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셰퍼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재미있네. 그런데 몇 시간 뒤면 루이스가 내 생각에 동의를 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밌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이어 출판으로서 있는 경력 시기에 루이스와 관련된 뭐 이미 이제 루이스도 돌아가시고 셰퍼도 돌아갔으니까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관련된 책을 못 냈지만 나중에 루이스와 셰퍼의 대화라는 책이 실제로 IBP에서 나왔죠. 그러네. 네. 그 가상 대화잖아. 가상 대화인데 네. 나왔어, 맞아. 네. 실제로 뭐 대화 형식은 아니에요. 그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한 거죠. 세계관과 맞아. 그런 그런 거 것들을 있었어. 변증 작업들을. 맞아. 그러니까 변증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세계관도 분석하는 것도 많은데 책이 굉장히 좋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잘 써 있어요. 그 누가 썼을까? 그거 사이언 아니고. 사이어 아니에요. 네, 두 사람이 썼어요. 그것도 철학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썼어요. 야, 그거 다시 보고 싶다. 어디? 네, 그거 다시 보면 굴러다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거 아쉽게도 절판시켰는데 그거 복관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루이스와 셰퍼. 하여튼 그런 이제 루이스, 셰퍼, 뭐 달라스 윌라드 이런 사람들의 영향, 그다음에 세계관 형성하는 데는 아더 홈즈 영향도 받았고 이런 사람 이제 말년에는 이제 데이빗 녹을 통해서 세계관을 다시 개정하는, 업데이트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2018년 2월 16일 84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하게 됐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네. 네, 몰랐네. 돌아가셨어요. 미쳐. 돌아갔을 때 미국 잡지에서는 이 추모 글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왜냐하면 엄청 사실 사이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보험주권에서는 중요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인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참 사실 뭐 지금 눈으로 다시 보면 기독교 세계관 현대사상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카탈로그잖아요. 부제가 세계관 카탈로그예요. 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이 세계관들 중에 가장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는 그러나 어쨌든 다른 세계관들이 이런 주장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종교잖아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뉴에이지도 포함되고 하지만 근데 그거를 종교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얘기한 책들은 많은데 그걸 세계관 개념으로 이야기한 책은 없어요. 그렇지. 이게 그 책 첫 책이거든요.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러네. 세계관의 관점으로 타 종교나 타 사상을 봤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휴스턴이죠. 휴스턴 스미스. 이 사람도 세계관으로 종교를 이렇게 분석한 책을 내잖아요. 종교 비교 종교학자. 몰라요. 있어요. 휴스턴? 네, 휴스턴 스미스라고. 그러니까 기독교권에서는 사이어가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독자들한테 굉장히 좀 막연하게 신학적, 철학적, 종교학적인 그런 차이만 난 게 아니라 세계관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유일성, 우월성을 지적으로 증명해낸 책이라서 그렇게 사랑을 말하면 받았다.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 세계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 그냥 타락한 사상 이렇게 보지 않고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의 관점을 갖고 한번 너희들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런 타이밍에 딱 쓴 책이네. 그러니까 경쟁한다고 표현하죠. 우리 지금 다른 세계관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에서 우리가 절대 떨어지는 그렇지, 게 아니다.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세계관적 차원에서 보면은 되게 자신감이에요. 그런 복음주의자들의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지적으로도 그것을 반영하는 사람이네.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 자신감이 약간 이제 나중에 요즘에 보면은 약간 오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고 또 그 보는 관점 소위 말하는 세계관적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서구 전통 아까 얘기했던 그 계몽주의 전통 속에서 나온 개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서구 전통으로 보면 당연히 동양 종교가 갖고 있는 뭐 미개함이라든가 뭐 정령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겠죠. 이게 종교학에서 뭐 어설퍼요. 이거 뭐 그냥 영문학자가 복음주의자로서 성경의 어떤 관점을 갖고 썼다 그 이상은 평가받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건 복음주의 대중한테는 굉장한 관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겠죠.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표작을 내고 돌아가시고 84세 돌아가셨네요. 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이어가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IBP 책으로 많이 유명한데 사실은 이제 생명의 말씀사가 첫 책이에요.
그렇죠. 저 압니다. 예. 기독교 신앙 입문 예. 맞죠? 문고판 조그만 거 그리고 아시죠? 말씀사 우연히 문고판. 예. 생뚱맞게 찾은 네. 거예요. 사이어라는 사람이 나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문고로 나왔다고 하고 샀어요. 예. 안 읽었어요. 별로 잘 예. 크게 뭔지는 모르겠고. 뭐 아주 잘 쓰여진 책은 아니죠. 예. 그다음에 새신자를 위한 책이니까 예. 말 그대로 신앙 입문자를 위한 책이니까 예. 그렇게 뭐 그게 처음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한 해 전에 삐뚤어진 성경 해석이라는 책이 그것도 샀어. 네. 그것도 있어. 네. 맞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하여튼 사이어 이 책 그 세계관 이거 현대사상 보고서 그것도 말씀드려서 재밌다. 나왔나? 예, 말씀드려서 맞아. 사이어 관련된 책들을 다 저도 사다 봤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 해석하면 결국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 줄곧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또 사실은 첫 책으로 거의 이 사람 초창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것도 출판사 여러 바꾸면서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영문학자로서의 자기 어떤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읽는 거, 독서, 문학적 해석, 그렇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말씀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됐고요. 자 이제 책 얘기입니다. 그 네. 인생 말고 이제 그분이 남긴 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IBP에서 나온 기독교 세계관 현실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자들한테 인식하게 된 거죠. 그전 책들은 거의 1세밖에 못 찍었을 거예요. 다 판매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2020년 네. 현재 6판째 네. 40만 부 국내에서만 40만 부일까? 아니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네. 이게 이제 번역된 것도 10개국인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에휴,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책을 써서 또 이렇게 잘 됐네. 그러면서 쭉 또 IBP는 이제 세계관과 현대사상 이후에 사이어 책을 내죠. 왜냐하면 판매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맞물리면서 교과서, 뭐 필독서로 일찍이 자리 잡하게 되면서 뭐 지성의 제자도, 그다음에 홍길동 대학에 가다 뭐 이런 책을 쭉 내다가 2013년에 지식건축법이라는 책을 거의 마지막으로 내게 됩니다. 지식건축법. 네. 중간에 코끼리 이름짓기라는 자신의 세계관을 업데이트랄까 약간 변명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도 수용하면서 자기 세계관의 명제적 세계관 개념을 이게 좀 변형을 주려고 시도했으나 좀 어중간한 책을 2007년에 내거든요. 저는 그때 잘 읽지를 못했어요. 읽지 못하셨죠? 어렵다 그래야 될지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그때 관심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시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참 많고. 여기 찰스 테일러 얘기 나와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번역판에는 없어요.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15년에 2판이 미국에서 개정됐는데 여기에 앤디 크라우치, 제임스 스미스, 찰스 테일러, 톰 나이튼 등과 대화를 해요. 1판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는 대화가 없어요. 아니 2004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후에 재판에서 이제 그걸 수록 추가로 넣었다고. 네. 책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걸 봐야 되겠네. 네, 이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끼리 이름짓기 제가 이거 2판 이거 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찰스 테일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봐야지. 네. 근데 이 아이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이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나라 기독교 세계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논쟁의 뭐 중심부 중에 하나가 이제 명제적 세계관이냐, 뭐 내러티브 세계관이냐 이러였는데, 뭐 알버트 월터스는 고인을 통해서 내러티브 세계관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개정판에 그렇게 포함됐는데 챕터 하나로. 근데 사이어는 본인 스스로가 업데이트해요. 굉장한 전격적인 변화를 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인데.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네이밍 더 엘리펀트. 이 책 그것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피해서 이름 공모를 했어. 이거. 이 영어가 애매하잖아. 네. 코끼리를 이름 짓는다는 말 자체가 흥미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모호한 얘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걸 완전히 재해석했었어야 되는데 뭐 경우의 수는 한 2개인가 주더라고. 코끼리 이름 짓기, 뭐 이름 짓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동그라미 한번 쳤죠. 간사들한테 묻길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그 재밌는 책이고 이게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근데 IBP에서는 그렇게 냈으나 2008년에 아가페에서는 시편 기도라는 또 흥미로운 책을 내요. 되게 재밌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예요. 네. 이 제목은 이제 시편이지만 그래서 이분 성경의 사람이네. 성경 계속 열심히 보고 싶어하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본문 그게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천착한다. 그렇지. 이 사람이 또 중요하게 작업한 것 중에 하나가 변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셰퍼 루이스도 그렇고 셰퍼도 그렇지만 변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어도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증가로서 끊임없이 그 지적 도전에 맞서서 기독교의 유일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변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말년에 계속 이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그 모두 몇 권 정도 낸 거예요? 20권 정도. 20권. 네. 20권 정도를 70년대부터 꾸준히 출판 편집자이면서도 본인 책을 내는 걸 쉬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연구를 한 거야. 네. 편집자 차원에서. 재밌는 건 또 그러면서 IBF 사람들한테 책을 쓰라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앤디 크라우치 그런 사람들인가? 앤디 크라우치는 한참 후고. 하여튼 그 풍토를 만들었네. 지적인 풍토를. 네. 그 인물이구나. IBF도 많이 덕을 봤죠. 이런 분위기에. 네. 실제는 안 그렇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거는 다 이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so what? 오늘날 이거 사이어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뭘까? 이 핵심 질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이어가 그럼 우리랑 뭐길래 우리는 그렇게 사이어 책에 열광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 당연히 뭐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전성민 교수가 그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네. 우리나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성찰하거든요. 너무 대결적이다. 너무 전투적이다. 너무 경쟁만 하려고 그런다. 대화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평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의 세계관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도 그렇지만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었던 전투성, 대결성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된다. 그렇지. 대화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서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성민 교수는 사이어가 사실상 대결적인 수준에 있다는 거죠. 점잖은 대결 정도라고 표현해요. 점잖은 네. 신사네 신사 네. 기사. 그러나 대결의 양식은 변한 게 없다. 표현하거든요. 점잖긴 하지만 네. 오케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서 고전이 된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은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의 차이를 서양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한다. 사이어는 다른 사고 방식을 인식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상호간의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세계관을 살피는 이유라고 말한다. 사이어가 말하는 대화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 전성민 교수님의 이제 표현이에요. 그에게 대화는 적절한 세계관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기독교 유신론만이 적절한 세계관이라는 사이어의 설명에는 답정너의 분위기가 난다. 그가 말하는 대화는 점잖은 대결 정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우월성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들어줄게. 점잖게. 또 그게 어디냐 이거죠. 어떤 때는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진일보한 거죠. 그러니까 전투적 네. 근본주의 네. 세계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다가 그걸 차분히 본다 이거야. 일단 꾸준히 본다. 그런 태도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 점잖은 대결로는 택도 없는 소리고 아무도 대해주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87형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등한시한 또는 외면한 세계관을 이제 보수적 또는 극우적 기독교인들이 가져와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결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해요. 그게 문제네. 네. 그래서 세계관 충돌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마구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찰해야 된다.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와 접촉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평화의 세계관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규범을 제시하는 게 전성민 교수님인데 그렇지. 근데 이런 면에서 사이어의 이 책은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저는 사이어 책을 왜 사이어 이게 제가 그 세계관 책들의 판매 추이를 쭉 계속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든가 뭐 소윤 교수님의 책이라든가 세계관 관련된 책들이 판매가 훨씬 줄었어요. 근데 이 책은 유독 꾸준해요. 왜 그러지? 그렇게 다른 재밌진 책들은 않은데, 솔직히 3년 내지 2년 반 지나가야 1쇄를 한 1000부, 500부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한참 세계관 아니, 지금 때도 몇 년 전까지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한 5, 6년 전이에요.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 세계관은 정말 꾸준하게 1000부, 1500부를 거의 매년 또는 2년 전에 찍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해요. 도대체 왜 같은 세계관 책인데 사이어의 이 책은 그렇게 꾸준한 판매를 다른 책들의 부침이 심할 때도 이 책은 그러냐? 그러면 잠깐만.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그 우리 접시님 말을 따라가지고 추론을 해볼게. 여기서 왜 팔렸는가? 뭐냐면 80년대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복음주의자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적 영역의 어떤 책이 필요했는데 이걸 봤다 이거야. 그래서 많이 팔렸어.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봐. 근데 지금도 팔려? 그럼 독자가 바뀐 거야. 추론해보는 거예요. 어떤 독자? 지금 대결적 세계관을 갖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극우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 세계에서도 자기들도 너무 공격적 근본주의가 한심하니 좀 세상하고 소통은 해야 되겠지만 소통하되 대결적이에요 말이야. 그렇게 보면 사이어 책은 지금도 그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추론이에요. 어때요? 저는 저기서 좀 생각이 달라요. 네. 그때도 그렇게 읽혔다. 언제? 사이어 책이 예전에도. 그때도 대결적이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차이를 보려고 한 거예요. 기독교 유신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기독교가 그래 맞는 거야라는 생각, 안심을 줬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 그게 이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독자들도 분명히 있었죠. 네네. 그 사람들은 비판했겠죠. 네. 왜 점잖은 대결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줄어들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운동으로 펼쳐나갔고 그렇지. 그러나 그런 소비를 했던 독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오케이. 그 차이를 유독 계속 강조하는 걸로 남았다. 그래서 저는 그 판매 추이가 확 줄었지만 유독 이게 스테디로 가는 이유는 여전히 그런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이어가 이 자신의 세계관론에서 어떤 그 발전 양상이 그런 독자들 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절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날 제임스 사이어는 왜 다른 기독교 세관 책과 달리 스테디셀러인가? 그 이유는 처음부터 점잖은 대결을 필요로 했던 독자층에게 읽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점잖은 대결이라고 표현했지만 차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이 맞다라는 거를 그렇죠.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걸 점잖게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은. 저 사람이 틀림으로 저건 틀렸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맞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 확인 방법.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그게 그러나 뭐 미덕은 있죠. 그렇죠. 네. 미덕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유일성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 유일성의 문제를 유일하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말할 때는 아니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한 가지 의견으로 그걸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논의를 서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찰스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각자의 입장 안에서 합리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설명하도록 서로 도와주자. 그래서 충분히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완화된 대화적인 어떤 그 접근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어가 만약에 그 테일러하고 대화를 했다면 아마 그 얘기가 쓰여져 있을 그런 것 것 같네요. 같아요. 충분하게 그런 논의들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프리츠 리데나워라고 이제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 같다. 근데 말씀사에서 이 책도 여전히 스테디셀러거든요. 무엇이 다른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다름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이야. 틀렸어. 우리가 맞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맞아. 그럼 국내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차이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은 동기에서 소비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맥락 속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게 더 강화돼 있다. 근데 저희가 80년대 이런 책을 봤을 때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옳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기에 앞서서 인식을 해야 되겠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런 것이었지 변증 관점으로 이걸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변혁의 관점이었거든요. 저는 변증 관점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세강 운동이 그 시작된 초기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딱 그거였잖아요. 지적 도전에 직면했잖아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다. 기독교가 종교적 영역에 있는 거지 왜 그 이 공적 영역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사적 영역으로 치부가 됐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그래 우리는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사회 변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다. 샤퍼식으로 하는 이성에서 도피를 했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오히려 자연주의적 세계관과는 다르게 초자연적 세계관도 충분하게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로 기독교의 그 신앙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지적 적합성을 이야기하는 변증적 요소가 우리도 분명히 있었다. 더욱 합리적이다. 네. 우리도 더더욱.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하게 기독교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사적 영역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변혁할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변혁적 힘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 차이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변증적 요소만 나오면서 그래서 사이어와 쓴 책의 대부분이 변증서가 강하게 이런 요소라는 거죠. 세강 운동을 했는데 주류는 변증이었어요. 오케이. 그랬겠네요. 근데 저는 진짜 변혁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전성민 교수는 이제 그 시기를 같이 거쳤던 사람인데 오늘날 얘기로는 평화의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좀 보자고 말하는 거니까 변천이 있네. 계속되는 변증의 관점, 우월성의 관점으로 쭉 가려는 흐름이 있지만 기세를 앞으로 살리려고 하면 변혁이나 혹은이 아니지. 이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맥락에서 볼 때 제임스 아이언은 이 변증의 활용과 그런 동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분명히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런데 나중에 찰스 테일러나 그런 일반 인문학자들, 카톨릭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니 뭐 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찰을 거듭한 사람으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으로 봐야죠. 네네. 당시에는 충실한 거예요. 자기 시대에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때 평화를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겠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 사이어를 보면서 저는 되게 좀 역설적, 모순적인 것이 보였어요. 뭐냐면은 사이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이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변증이.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셰퍼의 영향도 받았지만 같이 작업하면서 셰퍼의 영향.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을 다시 보니까 너무 그 달라스 윌라드도 보이고 셰퍼도 보이고 루이스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실제론과 인식론을 강조하는 면. 그리고 순서상 실제론이 먼저다. 인식론이 먼저가 아니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해야지 기독교 저거지. 그래서 이제 셰퍼의 첫 책도 The God Who Is There. 실제론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 그렇지. 그를 알고 모르는 거, 인식하고 마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책을 보면 실제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오케이. 루이스도 사실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실제론을 가지고 전제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마느냐는 아니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다. 근데 달라스 윌라드도 그래요. 실제론을 기본적으로 못 받고 시작을 해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이 사이어는 분명히 철학적, 이 명제적 이런 개념 속에서 시작한 건 분명한데 근데 왜 이 사람의 글쓰기는 항상 그렇게 명제적 분석적이냐. 영문학자면서도 왜 문학적인 글은 안 쓰고 화학자여서 그랬겠다. 근데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끊임없이 문학가의 글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인용돼요. 전체 틀은 명제적이다. 네. 딱딱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저기 저 웨스트민스터가 이런 학풍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네.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명제주의적 세계관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냐 했을 때는 뭐 좀 더 파봐야 되겠지만 구프리성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셰퍼드 맥락이나 하면서 좀 그러니까 아더 홈즈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문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책은 그렇게 분석적이고 철학적으로 썼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편집자로서 기독교 문학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기독교 문학 관련된 이런 세계관류의 책, EDM, 소위 EDM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훈련, 파송. 전도, 제자도, 네. 선교라고 네. 하죠.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책을 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출신인 문학 쪽에서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기독교 시장에서 부족해요? 왜냐하면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몇 번 번 시도를 시도를 했는데 했는데 문학을 도입시키기가 어렵겠다. 오케이. 시도를 했는데 그 성공을 못 보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독자 중심적으로 글을 쓴 거지. 네. 미국 독자들이 맞아요. 누구인가를 알고 상업적으로 전환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저는 약간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문학가는 아니잖아요. 작가는 아니잖아요. 편집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학 비평가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분석하잖아요. 결국 비평가도 분석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분석할 수 있으나 본인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그러니까 문학과 이 철학적 세계관, 명제적 세계관 속에서 이 둘 사이에서 또 실제 독자들은 여전히 그런 분석적 글을 원하고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는 그 시향성을 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냈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기독교 출판의 그 당시, 그다음에 지금의 모습 아닌가. 저도 이제 사실 IBP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영의 다시범이 바로 그 자리구나. 사이어는 분명히 문학도인데 루이스의 관점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정작 글에서는 명제적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 출판 시장의 문제나 독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편집자의 고충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글이 문학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스타일은 명제적이다. 굉장히 계몽적이고 교훈적이고. 만약 이 사람이 청중이 달랐더라면 시대가 오늘날이었다면 또 더 충분히 문학적으로 쓸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오케이. 또는 당시 본인이 했던 그 편집했던 기획했던 책 중에 성공을 좀 거뒀더라면 가치를 훨씬 더 두고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런 경험이 적었다. 성공의 경험이 적었다. 아니, 충실한 편집자니까 그게 맞지 뭐. 그게 맞지. 거기서 안 그랬으면 밀려났지 뭘.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도도 많이 한 게 뭐냐면 미국 복음주의라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게 친학적 지형단에 보면 말콤 머거리즈는 이게 C.S. 루이스보다도 더 복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을 미국 IP에서 소개했어요. 그다음에 앤도 슈샤크 책도 미국 IP에서 번역해서 소개했어요. 그건 다 이 사람의 안목 내지는 그게 있는 거네.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자기는 뭐 미처 못하지만. 그러니까 멜컬 루이즈가 이제 카톨릭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글 쓰잖아요. 앤도 슈샤크는 당연히 이제 문학가로서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데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셰퍼와 관련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이어가 라브리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셰퍼의 작업만 아니라 라브리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라브리 그 이야기, 서사를 독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보집도 냈어요. 사진집. 그럼 좋지. 그래서 거의 라브리에 머물던 사람들 일상생활, 그다음에 그들의 이야기 이런 걸 담아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 또 그게 안 돼? 뭐 그 책에서는 미국 IBP 책에서는 뭐 표현하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참여했던 그 당사자들이 이 책은 셰퍼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셰퍼 책이 아니어야 된다. 연계성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셰퍼를 제지했어요. 셰퍼가 그 책에 서문은 써줄지언정 이게 뭐 셰퍼의 작품이다 이런 거라고 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마케팅적 실패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독자들의 필요와 풍토는 내러티브, 스토리보다는 여전히 주장, 명제,
개념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 아닐까? 그러면 그거지. 사이어는 지향은 이런 어떤 내러티브나 상상력, 문학의 꿈은 늘 갖고 있지만 자기 독자들이나 직업의 요구는 그 명제, 차이를 강조함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서 고충이 있었을 것 같다까지 헤아리신 거야. 그걸 다시 본 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좀 명제적 성격은 강하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래. 딱 자기화된. 그 쉽나요 그게? 뭐 그렇죠. 거의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 비슷하게 자기 그냥 지문처럼 남는 거거든. 그 스타일은. 그렇군요. 그런 야. 식으로 사이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냥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책 하나만으로 평가했다면은 좀 한계가 컸을 텐데 그 나름의 고충들 속에서 꿈과 현실 혹은 이상과 이 현실의 문제를 본인이 충분히 갖고 반영하는 여정을 산 것 같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알게 된 거는 어떤 현존하는 복음주의의 집단 내지는 청중들은 여전히 기독교의 우월성을 직접적인 언어 내지는 명제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바라기는 독자들도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그렇죠. 분명히 독자들 중에 있을 거라고 다른 방식의.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정형화된 걸 좀 풀어야 그래야 전성미 교수가 말하는 평화의 세계관도 책으로 나올 수가 있죠. 독자가 없는데 나오면 뭐 합니까 또? 다 이제 여러 방면에서 수고가 있을 때 평화의 세계관도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임스 사이어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으로 유명한 제임스 사이어, IBP의 대표적인 편집자 그리고 문학과 뭐라 그래야 되지? 변증? 네, 변증. 그 사이에서 고충을 겪어왔던 그런 또 한 사람으로서의 제임스 사이어를 지형의 다시봄 프로젝트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냥 붙였어요. 그럼 하여튼 그렇게 다시봄이라는 제목 속에서 오늘 제임스 사이어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We're driving cars on a Mars tonight.